여러분, 형법 학설이 좀 어렵나요? 쉽죠? 학설 문제 쉽죠? 거기 기회가 되면은 학설만 잡아서 뭐 많이 해봤자 나오는 데가 한 10개도 안 돼요, 실제로. 최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는 아니고 형법 학설만 잡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면은 10개 테마는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형법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학설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냥 문제은행을 통으로 준비를 하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죠. 가끔씩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찍어도 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정도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위법성의 인식? 그쵸? 이것만 하면 정신이 나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자, 53페이지 59번. 59번은 이제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경우 58번도 같은 건데 58, 59는 사람, 실제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만 의미하지 모니터를 찍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꺽쇠 2번에 보면 이 사안은 뭐냐면 피고인이 여성이에요. 자, A가 피해자인데 둘이 불륜 관계죠. B는 A의 처. 근데 이제 남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기존에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성관계 동영상을 원래 합의하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재촬영해가지고 재촬영, 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송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여기서 유죄가 나와요. 근데 대법원에서 다룬 사안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되는데 성폭력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온다. 이것은 모니터를 촬영한 거지 실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게 아니다 해서 무죄를 낸 사안이죠. 그래서 뭐 판시 1번에서 위 조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이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이 모니터 재생해놓고 촬영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60번) 판례는 거기 오늘 보충자료에 잠깐 보세요. 맨 뒷페이지. 최근에 형법이 개정된 건 다 아시죠? 바로 N번방 사건. 이걸 계기로 국회에서 5월 9일 날 했는데 일단은 305조의 3 박스 안에 305조의 3에 제가 조문에다 써놨어요. 강간, 유사강간, 중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 가능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 그리고 이제 305조는 이 미성년자 우리가 의제강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추행한 경우, 그리고 2번 보니까 이런 게 조문 문제로 나와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추행한 19세 이상자. 그러니까 이랑은 비교해 보면은 13세 미만은 이제 19세 미만자가 주체가 됩니다. 미만자가 19세 미만자는 이 13세 미만만. 그 다음에 이제 19세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이랑 이학을 합쳐서 16세 미만으로 돼버리는 거죠. 의제강간의 범위가. 성인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의제강간이다.
그러나 이제 미성년자는 13세 미만만 의제 강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다루는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뭐 이런 부분인데, 바로 판례해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4페이지 판례해설. 피고인이 16세 여고생인 피해자와 이른바 원조교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판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원한 술을 같이 하자라고, 이걸 같이 하자 얘기하니까 그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아요. 주사하려고 하는 게 한 대 맞자, 그래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에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동의하에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한 다음에 필로폰에 취해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에 샤워기를 꽂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 다음 페이지에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했어도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도 있고 자신이 예상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의 자유, 성관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지 않은 어떤 소극적 의사결정, 자유를 말한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치 않는 걸 하지 않는다. 이걸 소극적 의사결정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한 동의를 했어도 번복도 할 수 있고, 나아가 2번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성적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의한 것은 성매매이지 예상 못한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동의한 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은 안 쳤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력으로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체크. 위력으로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세 번째, 참고적으로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함에도 아청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심신미약자 위력 추행으로 한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고의가 없다.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찰 요청에 가면은 보는 거예요. 여성의 외모를 딱 봐가지고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고의, 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제 대화 내용 같은 경우 미성년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외모상으로도 성숙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은 이때는 고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웬만해서는 안 받아줍니다. 웬만해서는 안 받아주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매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성매매에도 동의했고 필로폰 맞는 것도 동의했다. 그러나 예상외의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동의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신미약자 위력 추행으로 갔다. 자, 그 다음 62번 제목만 봐도 돼요. 회식 중 허벅지를 강제적으로 쓰다듬는 행위,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이 기습추행입니다. 기습추행. 그냥 이렇게 해서 기습추행, 이 정도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65번부터 한번 볼까요? 58페이지. 임나 일본부설 해서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임나 일본부설이거든요, 고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임나 일본부설을 쓴 아무튼
친일학자가 있는데 많이 깠어요. 책에다가 엄청 까면서 얘기를 한 그런 사안이에요. 아, 일본이 지배했다고 뭐 하면서 무슨 개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허위사실 적시라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친일 막 글 쓰고 막 그랬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처벌하겠어요? 이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도 한국인이에요. 그럼 처벌 안 했겠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죄. 이 비판한 거 무죄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오래 삼는 거죠. 거기 이제 줄친 부분을 보면,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글의 지피로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되는 말 또는 글의 전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인의 독자 관점에서 실제로 주관적 의견에 불과 비평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판례 해설 뭐 참고로 하나 보시고, 그다음 66번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 요즘에 이 판례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나온 판례도 있어요. 비슷한 판례. 이재명 전원합의체까지 나오는데 사실 전원합의체 나올 건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판례는 A가 마트 물건 빼돌렸다, 뭐 횡령,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에 대해서 갑은 사장인데 갑이 진위 확인 위해 다른 직원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빼돌렸어. 안 빼돌렸는데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있지, 소문 보니까 뭐 노란 필통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 들어봤어? 뭐 위쪽에 3층 올라가면 어디 누가 자기 위에다가 노란 필통 거기다 넣어놓고 막 그런 거 걔가 훔쳤다는데 훔쳐왔다는 거 소문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거지 어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TV 토론을 진행하는 거, 선거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거, 이게 좀 방어적이다. 그리고 또 허위 사실인지가 조금 애매한 거. 네가 형 강제로 입원시켰지? 강제로 입원시켰. 아니 내가 무슨 강제로 입원시켰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허위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강조를 했냐면은 이재명 씨 사건에서는 어떤 언론의 자유,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터치를 한다면은 누가 TV 토론 하겠냐? TV 토론에 질문하면은 잘 생각 안 나거나 이런 때 막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을 못 하겠다. 언론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로 나와가지고 이거 무죄로 낸 사안이에요. 이것도 명예훼손 무죄로 낸 사안이고. 이 67번 판례 같은 경우 또 재밌는 판례죠. 무례한 발언. 노조, 해고자 신분인데 누구 한 명이, 부장이 자꾸 회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단상에 서가지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어이 심정식이, 네가 부장하니까 좋지? 어이 심정식, 야 재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욕이 되냐? 무례한 표현, 모욕죄는 아니다.
맞을 수는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어이, 심정식이, 원장이 좋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 한번 해봐요. 모욕은 아닙니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건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범죄 구성 요건은 없다. 아시겠죠? 예. 함부로 가서 하지 마세요.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닙니다. 야, 여기 있네. 야, 네 이름 심정식이잖아. 정식아, 나오니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나게 하는 거. 모욕 아닙니다. 모욕 아니에요. 자, 68번.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이게 이제 학폭 사건이 학교 폭력 사건인데 이게 참 닭 잡아먹는 놈이 오리발 내민다고 학폭 가해자가 있어요. 왕따 시키고. 근데 이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학폭 추방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 이 말이에요. 경독산의 폭력 추방 해가지고 아니 원장이 때렸어 이런 얘기는 안 썼어. 그냥 경독산의 폭력 추방 이런 정도만 써놨다 이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적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볼드된 부분에서 뭐 사실을 드러내는 거, 피해자가 특정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세 2번 학폭 피해 학생의 모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 폭력법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것이 가해자 학생인 피해자라고 써 있지만 아무튼 가해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피고인이 이 상태 메시지를 통한 폭력사건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 구체적 사실이 없다. 특정도 안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게 없다.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내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다음에 69번도 이제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인데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전임 출마자 의문의 일패 사건이라고 제가 그냥 이제 뭐냐면은 지금 뭐 학생회 선거를 합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갑이 글을 게시합니다. 근데 뭐라고 게시하냐면 야 전임 입후보자 같이 학생회비도 안 내고 입후보 해가지고 개망신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는 똑바로 하고 출마해라 쓴 거예요. 전임 출마 후보자? 난데? 아이씨, 내가 학생회비 안 내고 출마했고 떨어졌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열받으니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제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임 출마자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함부로 출마하지 마세요, 어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게시하면은, 그러니까 전임 출마자는 이제 공직에, 아무튼 출마자, 이런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의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 의문의 일패죠.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 거론해가지고 학생회비도 안 내고 이렇게 출마하지 마라. 에? 그러다가 학생들에서 이렇게 쪽팔리지 않냐? 떨어지고. 의문의 일패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약 200명의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갑이 총학생회장 출마자격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한다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서 댓글 형식으로 직전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중도 사퇴한 의뢰 실명을 거론하면서 땡땡땡이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안 내고 출마를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급으로 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 나 시험 출마도 떨어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걸 딱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과 관련해서 자, 밑에 줄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또 이 녀석이 학생회비도 안 됐었나 봐. 그 다음에 이 후보자는 이 후보 당시 뿐 아니라 이후에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언급, 의사표명을 수인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무죄를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 이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건조물 침입,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데 기존의 판례들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마당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광장같이. 그러면 거기도 위요지다. 사드 부지에 대해서 사드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습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부지로. 근데 이것은 이 위요지에 해당해서 공동 주거 침입이 되겠죠. 폭처법상 주거 침입자가 성립합니다. 간단한 판례죠, 이거. 자, 일단 넘어가서 69페이지 77번. 여러분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조기구이 나오죠. 영광굴비라고 이제 이걸 소개를 하는데, 영광굴비가 얼만데 이게 영광굴비겠어요. 근데 이 조기가 부세, 영광굴비가 아니라 이 부세는 조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중국산 조그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거 다 부세예요. 다 부세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영광굴비 이걸 어떻게 10,000원에 팔아요? 막 물어보니까 에이, 영광굴비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사기 아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거기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썼다. 국내산 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기망해서 사기를 쳤다. 근데 중국산 부세가 20,000원 점심 식사, 굴비 대금. 그 다음에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한 마리에 200,000원 내외.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고 해도 20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값비싼데 영광굴비 맞냐? 그래서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에서 가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 78번에서 이게 2017년 판례인데,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따라가면은 제사 지내라고 하죠. 근데 그 대순진리회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심정식 원장님하고 그 포천 가면은 대학교가 있어요. 대진대학교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수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판례하고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했다. 이런 게, 일을 한 게 대순진리에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얘기해서 보니까 차량 타고 나서 이게 여성들하고 신체 접촉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건설공사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 뭐 굿과 관련해서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70-80만 원 정도면은 사기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라고 해요. 이 정도는 거기 판례 해설에 나온 게 기망행위도 아니고, 뭐 79만 5천 원, 83만 5천 원 이외 받은 거 2번 이렇게 판례를 했는데,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예요? 1억 889만 원? 한 1억 정도를 뜯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으로 좀 보는 거예요. 뭐 굿하고 하면은
7, 80만 원 들어가진 않겠냐. 그 사람들 위험수당도 있잖아요. 뭐 작두 막 타고 그러는데 다리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정도 쇼를 봤으면 7, 80만 원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8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작두 한번 타볼래요? 에? 사과도 사야 돼. 배도 사야 돼. 다 깎아야 돼. 꽃감도 하고. 안 그래? 근데 작두 탔는데 그 정도 줘야지. 그래서 쇼를 보는 재미. 이건 사기 공간 아니다. 근데 1억 정도는 좀, 그쵸? 1억 준다면 난 작두 탄다. 그쵸? 1억 준다면 작두 타야지. 그러면. 다리가 중요해. 에? 안 그래요? 작두 타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1억은 너무 비싸. 그래서 사기죄. 경찰관이나 판검사 다 똑같아요. 야, 1억이면 1억 주고 작두 타라고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래. 7, 80이면 그 정도 쇼 값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73페이지에서 84, 85번 이 판례는 우리가 종종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판례니까 좀 궁금한 판례죠. 그래서 73페이지 84번. 비의료인이 이게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했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뒤에 있는 판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료인의 명의를 빌렸으면은 명의 변경 시 이제 명의인별로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앞에 넘어왔나? 넘어왔을 것 같은데 명의인별로 실체적 경합. 근데 이렇게 비의료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 위반인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거. 이것은 아무튼 위법한 거고요. 그런데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사기죄. 원래 요양급여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자본법상의 급여 신청하는 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특별 규정인 형태가 있어요. 병원에 치료받으면 무조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무관하게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번에는 실손보험의 청구. 이것도 사기 아니다. 이번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했다.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위법하기는 위법하지만 그러나 요양급여 신청, 탈법 행위는 맞지만 그래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의료법 4조 이하이냐 뭐 14조 위반이냐 이렇게 써있어. 비슷비슷하게 써있는데 핵심은 의료인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사기는 아니다. 물론 의료법 위반은 돼요. 의료법 위반은 되지만 사기는 아니다.
반면에 비의료이지 사무장이 병원을 차려가지고 했을 때는 요양급여 신청한 것만 사기죄예요. 나머지 자동차 손해배상법과 따른 보험 처리한 거 이건 아니고, 실손보험도 아니고, 이건 개별의 보험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이것은 개별 보험에 따라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명의 계속 바꿔, 사람 계속 바꿨다. 실체적 경합법. 명의인별로. 자, 77페이지 이제 88번입니다. 일단은 거기 88번 1 줄은 안 쳤는데 맨 위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걸 체크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 행정 영역, 이게 키워드예요. 77페이지 88번 판례. 1번 꺽쇠 1번 줄 안 쳤는데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권력작용으로 체크.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 행정 영역.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지으면서 공원 하나 혹은 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속이는 거예요. 속여. 국가를 속여가지고 기부 체납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된 경우,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 기망행위에 의해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일단은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 보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 맨 하단 이러한 침해 행정 영역,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침해 행정 영역이라는 표현에서 찾아야 돼요.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권자인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 보복법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재산권의 침해는 아니다. 재산을 그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행정형법 위반은 되는데 사기죄는 아니다. 침해행정여거.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기망해서 뭐 공원이나 뭐 도로 기부 체납 면하는 거. 아유, 채자가 어이예요, 어이. 그 필요 없죠? 이게 이제 침익적인 거 딱 건설을 하게 되면 도로 만들고, 뭐 학교를 만들고, 국가에 기부 체납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무원 기망하여 공원이나 뭐 도로 등에 기부 체납 면한 사안, 면했다. 이게 사기죄는 아니다. 침익적, 예? 침익적 행정행위, 사기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이게 침익적 행정행위.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외워야지 뭐. 그 다음 89번은 이제 비슷비슷한 사안인데 좀 달라요. 청주에 용화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번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공사와 관련해서 도급을 받는다.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낙찰을 국가 공공사업 하려면은 기술자들이 막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명 이상 되고. 근데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기술자를 이제 가짜로 서류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추후 고용해서 추후 이제 도급 주어서 이것도 하도급이죠. 주어 공사 완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또 특별법 위반은 될 수가 있는데 자격 안 됨에도 낙찰을 받았으면. 근데 실제로 공사가 문화재에다 막 시멘트 그냥 공구리 치고 이렇게 해놨으면 사기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술자들 불러다가 제대로 문화재를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 그럼 사기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서 판례 해설 전에 그 본문 한번 읽어보면 뭐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기준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2번 사기죄의 보호법 이건 재산권,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 당시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 입찰 자격 제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로 한번 쳐볼까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만큼 그 위법이 공사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된다. 용화서 복원해서 이렇게 이제 하도급하고 나중에 기술자를 별도로 이렇게 일당 주고 불러다가 공사를 했어도 완전 하자 있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안다. 자, 그 다음 이제 90번은 참 이런 식인 거죠. 자, 현대차가 있어요.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 하청업체가 또 있어요. 근데 이 하청업체들 가운데서 규모가 큰 데는 어떤 데냐면은 일부러 현대차의 퇴직 임원들 있잖아요. 회사로 보내. 아니면 가족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 돈 나눠주려고.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규모 있어요. 이 하청업체가 또 다시 하청업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청업체인데 뭐 이런 것들 부품회사. 근데 수십억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안 줘요.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진짜 잘 안 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여기는 부도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직전이 되니까 얘네들이 야, 니네 이런 식으로 대금 납입해라. 그거 안 하면 더 이상 우리 부품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공갈죄로 달아버립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득의 불법이냐 아니면 갈취의 불법이냐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죠. 정당한 권리 행사.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맞는데 그 돈을 얻는 방식이 위법한 경우 이것도 공갈죄가 된다. 이런 식의 판시입니다. 그래서 뭐 공갈과 관련해서 꺽쇠 2번 앞에 부분은 제 앞에 설명한 대로 하고 꺽쇠 2번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의 6에서 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생산 라인을 중단해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여가지고 얼마 42억 정도 43억 이 44번이면 이 중소업체 같은 데는 진짜 부도 직전이죠. 부도가 사실상 난죠.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했는데 공갈죄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위법성을 조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91번.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건 결과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특활비를 매년 상납을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특별활동비 좀 잘 쓰세요. 잘 이용하세요. 얘기하니까 특별활동비가 국정원 같은 데는 뭐 1,000억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상당 금액을 자기도 갖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갖다 준 거예요. 상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활비 상납이 이게 이제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처리를 하고 뇌물은 아니다. 이 결과만 정확히 횡령의 공범이지 뇌물은 아니다. (85페이지) 96번. 일인 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인데 주주가 일명. 이런 경우에도 어떤 1인 주주가 업무상 빼고 횡령 배임이 될 수가 있죠. 이건 잘 알죠. 사실은 1인 주주인데 횡령 배임. 아니 내가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냥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아들이 와가지고 오늘 학용품 사야 된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기 형사소송법 책 팔고 있는데 그거 사야 된다. 형법 책 팔래. 그러니까 슈퍼에서 꺼내서 돈 2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나요? 법인이면 범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1인 회사가 횡령배임이 나타날 때 이게 형법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언제 대두하냐면은 채권자가 존재할 때,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 재산은 상관없어요. 이 사업체의 재산이 책임 재산이라고 해서 이 한도 내에서만 해요. 그러면 은행에 빚을 빌려왔다, 돈을 빌려왔다,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럼 이 회사 재산만 책임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법인이 거기 이제 나오면 제목에 어떤 법인격 남용, 법인격 부인 주장 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 그러면 개인 재산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여전히 적용돼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간다라는 판시예요. 그리고 이제 배임죄가 나오죠. 배임죄는 이제 편하게 됐어요. 특히 최근에 연달은 판례에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것은
여전히 배임죄입니다. 배임죄고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뭐 중도금 수령 시에 착수하는 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어떤 해지의 자유. 이 계약금 100을 주고 해지 가능합니다. 이거 민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약을 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을 낸 사람은 있잖아요. 어떻게? 계약금 포기하고. 반대로 계약 상대방은 그러니까 그 계약금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받은 거 돌려주고 플러스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만큼 손해보고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일반적인 질서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예를 들면 2억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갑자기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도금도 받았어. 지금 2억짜리인데 중도금 받아가지고 한 1억 5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억 5천 더 물어주고 3억 물어주고 10억에 팔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것도 지적해. 이게 2018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배임죄가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집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애착을 담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중도금까지 수령했다고 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아직 부동산의 애착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배임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저다. 뭐 부동산의 뭐 대물변제 예약. 이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걸 이중저당은 대충 있겠죠. 저당권 설정하고 해놓고 서류 등록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넘겨버렸어. 딴 사람한테 등기했어.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담보로 등기 넘기고 나중에 채무 변제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는 거. 이게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담보로 넘기고 등기 넘기고 나중에 찾아오는 거. 이것도 아니래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양도담보에 대한 게 뭐냐, 그것까지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전형적인 계약은 저당권, 근저당, 질권이라고 하는 건 전당포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상권, 건물 있으면 땅에 대한 권리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담보가 있어요. 근데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돼지를 키워.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는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질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당 잡히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전당포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돼지를 질권을 잡힌다면 돼지를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돼지 키워가지고 또 이거 팔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돈도 갚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에서 내가 출판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야 돼. 근데 물적 담보가 없어. 근데 책은 계속 찍잖아. 그러니까 찍고 갖다 팔고 또 오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빚 못 갚으면 지금 있는 돼지, 지금 있는 책 여기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걸 담보로 가겠다. 이게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점유계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전당 잡힐 때는 전당포에 맡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점유 계정이에요. 그냥 한 번만 듣고 어차피 버려요. 그냥 그런 것들 판례 지문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어차피 너한테 원래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양도담보 하는 거, 양도담보된 것을 뭐 제3자에게 뭐 처분해버린다. 이번에 이중으로 양도담보하는 거,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서 돈 빌리고 이 사람한테도 돈 빌리고 다 배임죄였는데 이제는 전부 다 무죄가 됐고, 이렇게 해요. 그냥 채권적 관계이고, 판례 표현은 이런 거예요. 채권적 관계이고, 채무자로서의 나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나의 일, 나의 사무라는 것은 내가 빚 갚기 위한 일이고, 이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다. 채권 채무 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계속 다투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중저당, 대물변제예약, 이중양도담보, 요런 것들은 이건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형사처벌함으로써 그러니까 형사처벌함으로써 양도담보를 보호합니다. 저당권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등기 안 하고 제3에 넘기면 너 처벌받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게 있어요? 얘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타에 처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돈 못 갚으면 변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실제 그렇지 않겠어요? 담보 가치가 하락돼요. 네가 다른 데 팔아먹어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이게 처벌하지 않는 것,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다른 데 팔아도 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례가 변한 이유는 있어요. 왜 변했냐면은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신용사회잖아요. 신용대출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신용대출이 확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은 이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지금 누가 양도담보 하냐 이거예요. 웬만해서는 양도담보 잘 안 하고, 옛날에는 은행에서도 양도담보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줘요. 지금은 그냥 신용대출로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 측면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그냥 민사문제로 남겨놓고, 뭐 이게 얼마나 이제 크냐, 잘 안 해주는데. 근데 집 사는 문제. 그럼 뭡니까? 이거 사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집이 갑자기 올랐어. 자, 주택 재개발을 합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가지고 원래 한 2억짜리 집이 이 업자들이 얼마 주고 사냐면 4억, 5억 주고 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을 했죠. 근데 알고 보면 업자들이 왜 4억, 5억 주고 사겠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10억, 15억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억, 5억 주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도 줬는데 이게 가격이 10억, 15억 오르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 못 팔겠다. 그리고 직접 건설하는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배임자다. 우리가 일반 주택에 대한 애완 그런 것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법은 집을 가진 자들에게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서 도중에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 아직도 보호하고 있어요. 일반 채무자, 일반 사업자는 이제 담보로 가는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어떤 거? 아까 말한 투기업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집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보호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사실은 일반 민간 사건의 작은 사건에서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지, 큰 사건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채권자의 채무, 뭐 자기의 사무일 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 채권 채무 관계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나머지는 다 풀어줬다. 그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담보가치 하락 잘 이제 못 쓰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어떤 신용사유로 돼가지고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채권채무로 가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집만 빼고. 집만 빼고. 그러면 나머지 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자, 증여는 구술로 하면은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임이 안 돼. 그런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친구, 야, 뭐 사준 다음에. 야, 아까 사준 다음에 왜 안 사줘? 죄 아니에요. 구술에 의한 증여계약인데 얘기를 하세요. 야, 아까 너 사준 다음에 지난번에 오늘 사면 네가 다음에 산다며 왜 안 사? 그럼 얘기해 주세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구술에 의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술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란다. 이렇게 하고 재수없는 새끼 한번 요거도 먹고 끝내야죠. 그렇죠? 자, 99페이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량도 배임죄 안 돼. 제목만 이제 편하게 가야지 뭐. 부동산 이중자당 배임죄 안 돼. 101번. 양도담보된 부동산의 처분과 배임죄 성부 안 돼. 102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건 안 돼가 아니죠. 갑자기 달라. 내용이 좀 달라. 이것은 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재산법 문제, 횡령과 배임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민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대충적으로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면은 좀 용이하게 간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신탁회사가 좀 나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 갑 새마을 근거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대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담보 신탁계약. 그러니까 이제 10억 담보로 신탁계약을 했다. 우리가 신탁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주식 같은 거 신탁해야 되고 제3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을 해서 이 담보조로 이제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은행,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기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 수익자로 신탁계약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법리. 이중매매 빼고는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다 해가지고 배임죄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취지예요. 배임죄 안 된다. 그러니까 신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 이중매매 빼고는 전부 배임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라고만 기억해줘도 돼요. 신탁계약 이행 안 한 거. 아까 신탁계약은 집을 짓고 나중에 이건 은행이 가져간다. 이런 식이에요. 배임죄에 나오면은 이중매매, 이중양보담보, 뭐 주식의 이중, 뭐 신탁계약이든 뭐든 하나만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아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만 보자. 95페이지 110번. 도로 바닥에 낙산행위. 우리 그 전에 비슷한 판례들이 있는데 시위 과정에서 벽에 어떤 스프레이로 낙서,
벽에 계란 던진 거. 이것은 손괴. 이것은 손괴가 아니다. 손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는 건데, 뭐 계란, 비 오면 끝나는 거지. 에? 그쵸?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비 오면 끝나는, 딴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비 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시위 과정에서 벽이 아니라 땅바닥에,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거야. 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경독사 원장은 폭행을 중단하라!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바닥에다가. 벽에다 하면 어떻게? 손괴죄. 바닥에다 썼다. 잘 써야 돼. 조심해야 돼. 바닥에도 여기 밑에 문화의 거리 잘 해놨잖아요. 이게 까나 거기다 쓰면 손괴죄예요. 근데 도로 차 지나가는데 하면 차 지나다니는 데나 외관이 전혀 문제없는 도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외관의 효용이 문제없는 경우, 효용 문제도 없고, 어떤 차가 뭐 주행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괴가 아니다. 이렇게 효용을 해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109번은 뭐 잘 아는 건데,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야, 나 허리가 나는 잘 안 꺾여. 그럼 내가 꺾어줄게. 자,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에서 중상해가 될 수 있죠? 꺾고 이제 영원히 꺾은 채로 살아야 돼. 마찬가지로, 야, 자동문인데 문 열면 되지.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 손괴다. 이게 본래의 기능을 해야 한다. 몇 개 없어요, 최근 판례. 자,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124, 125번은 법인 얘기 여기 딱 써놨는데, 딱 옆에. 이제 견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거. 이 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가장납입,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 견금을 납입한다는 것은 원래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쉽지 않게 해놨는데, 예로 들면은 자본금 1억 해가지고 돈을 빌려. 그래서 법인을 딱 설립하고 나서 그냥 빼가 버리는 거예요. 돈을 빼가는 거.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위해서 일단 돈을 넣었다 빼가는 게 가장납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납입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상법상 가장납입죄는 성립하지만, 그러나 이런 법인들 되게 많아요. 이것도 법인의 실질은 있다고 봐요. 실질은 있다. 그래서 공정증서 책 같은 데는 이제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제 불실 기재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한자를 읽을 때 디귿, 지읒 앞에서는 부로 읽고 나머지는 불로 읽어야 되는데, 책들이 부실하다. 아유, 우리 부실한 친구. 그쵸? 부실한 친구.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실기재죄라고 표현하는데, 판례는 불실기재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것도 불실기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법인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책임을 지다. 거의 비슷해요. 책임을 지는 거. 자기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 마찬가지로. 야, 근데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을 보이스 피싱 목적으로 설립했으면 안 돼. 똑같이. 에? 이렇게. 상법상 가장납입죄는 되는데, 이건 안 돼. 나머지는. 그래서 뭐 124번은 대포통장 유통시킬 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아니야. 넘어가서 유한회사를 하는 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아니야. 자, 126번으로 갑니다. 제가 보면은 문서죄는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도 아예 공무원 범죄는 경찰관들이 출제하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항상 그래요. 책이 앞부분에 있으면 잘하고, 근데 형법은 예외,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판례 나오면은 벌써 아무튼 멘탈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는 반복적으로 그래도 봐요. 근데 이제 유가증권 문서 가면은 시간도 없고, 회독수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출제하는 사람도 어려워서 잘 안 내요. 숫자는 좀 적어요. 다른 거. 근데 몇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공사문서 부정행사는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사용 목적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측정된 문서로서 자, 권한, 자, 용도 내 OXXO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쓰는 거, 권한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쓰는 거.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특정된 문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 채무계약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사용 목적 특정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운전면허증 촬영 화면. 앞으로는 전자운전면허증도 지금 발급하고 있죠. 근데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 타인의 것, 이런 것들은 아직도 특정된 문서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문서와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은 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아이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씨라고 못 들었어요? 안 해요. 자, 이 파일, 이것을 변개한 거 위변조가 아니다. 두 번째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뭐 팩스로 전송, 이메일, 팩스 전송. 이건 어때요? 이것은 위변조도 되고 동행사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일만 있는 것은 위변조가 아니고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복사 전송하는 건 행사가 된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복사한 파일이 아니라 복사한 문서면 복사 문서도 문서가 돼. 근데 이 차이는 파일만 있는 경우, 파일에 손대는 것은 위변조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요렇게 이미지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지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공문서 부정 행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가 아니어서. (128번) 일단 뇌물죄와 관련해서 4급 이상 뭐 과장직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가 됩니다. 어떤 공사, 금융기관 뭐 이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 뇌물만 되는 거고, 거기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문서들이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기록들이 공전자기록은 아니다. 뭐가 안 보일까요? 운전면허증 촬영 화면, 졸업, 에? 변개. 자, 다시 128번은 뭐 간단하다. 공무원 의제 규정, 뇌물죄 공무원 의제 규정. 의제 규정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그들 작성 문서는 공문서는 아니다.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이 아니다. 문서, 뭐 파일은 그냥 공문서라고 해도 알아듣겠죠. 공문서, 공전자기록이 아니다. 죄용 법치형주에 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129번.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 다음 페이지 꼭 성적 행위,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꼭세 2번에 이제 줄침은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동기, 경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주는 정도면 경범죄 처벌. 그러나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음란행위다. 그리고 밑에 3번에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일단 웬만하면 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디냐면은 이게 제가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 어디에 참전용사 이제 동상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옷을 벗은 상태, 그리고 여성들도 옷을 벗은 상태, 이렇게 동상들이 했는데 어떤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병신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는 그냥 동상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재현하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자도 지나가고 애들도 지나가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행위가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사례예요. 그래서 거기 3번 보니까 판례 해설,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은 아니고 주관적 의도에 따라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음란 행위다 라고 봤고. 자, 그 다음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가서 132번 또 국정농단. 엄청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참, 이분이 앞으로 나 순실이라고 부르지 마라고 그랬어요. 최서원. 나는 최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과 관련해서 형법적인 전월합의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전월합의체 부분이 있고 형법에서 전월합의체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따로따로 진행하다가 대법원에서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합쳐졌다고 해서 하나의 판결문으로 한 게 아니라 박근혜 판결문, 최서원 판결문, 이재용 판결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리딩 케이스로 나오는 것은 이 최서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근데 일단 형법적인 관점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되는 거. 이 두 명이 최서원이 돈을 받도록 한 거. 이 부분 전월합의체가 이것은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그냥 수뢰죄의 뇌물수수,
수뢰죄나 뇌물수수나 똑같죠. 공동정법이다. 이게 형법적인 관점. 그리고 여기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참고로 이제 뇌물죄나 공직선거법은 분리선고하게 돼 있어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8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은 당연상실, 직을 당연상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분리선고하는 거. 그 부분 그냥 일만 써가지고 이거 하나 전원합의체입니다. 뭐 분리선고, 뭐 공직선거법 이런 게 우리에 나올 리는 없고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아무튼 증거능력이 1심에서는 다음 주에 한다 다 얘기하고 있네. 이 둘이 면담을 하고 나서 안종범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재용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저쪽에 걔네들 뭐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는 거 좀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문 증거이냐 아니냐가 이제 다퉈졌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무튼 이 둘한테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유죄를 내렸고, 여기는 전문 증거라고 했었는데 2심까지 3심에서는 이제 다 전문 증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에 하나 있고, 일단 형법에서는 요거 하나,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이것은 뇌물죄의 공동정보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전원합의체식이나. 자, 133번 다음 페이지. 뭐 이것도 별것도 없어요.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뢰자에 반환한 경우. 항상 뇌물은 몰수는 특정물,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다. 이게 뭐냐? 말. 추징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정유라인가요? 정유라의 말. 정유라한테 준, 거기 밑에 보면은 막 2번에 아예 화살표 다음에 뭐 나오는데 라우싱도 나오고 살시도도 나오고 비타나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말들이에요. 그대로 반환했으면 반환받은 사람한테 추징하고 몰수도 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 117페이지 138번. 이것도 2019년 초에 나온 거다 해서 국정원법에도 직권남용의 특별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18페이지로 한번 가서 꺽쇠 2번 화살표, 밑에 화살표, 국가정보원 국장과 기업 담당 IO에게는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으므로, 아까 비서실장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 남용 인정했죠.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해왔는데 걔네들은 그런 직권이 없다. 그거나 똑같아요. 내가 안기부 직원이니까 빨리 전화 고치러 와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은 좀 잘 안 가죠. 근데 법리대로 이거 직권남용, 직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직권에 해당하는 게 아니어서 국장, 이게 동그라미 쳐놓고 IO 됐고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권이 없어서 보수단체 지원하라 시킨 게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직권이 없어서. (123페이지) 특별법은 특별히 볼 건 없는데 토렌트 파일, 음란물 배포, 대여, 토렌트 아무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음란물 배포에 해당합니다. 재수 없으면 다 잡힙니다. 한번 잡으면은 어디에서 실적 한번 하기 위해서 잡으면 가지고 있는 것은 동시에 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괜히 시험 보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다 없애요. 괜히 나중에 가가지고 걸리면은 이제 몇 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까지 해서 오늘은 형법 특강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